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우리 삶을 한층 더 윤택하게 해주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준비 되셨죠? 당연하죠. 제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이글이글 타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좀 카테고리가 좀 넓은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AI 등장하면서 지금 과학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자율주행 차량 등장하면서 교통에 어떻게 보면 혁신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범주를 조금 이렇게 좁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환 씨, 조금만 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네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 결혼이요. 아, 그건 아니고. 예. 아, 건강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들 그 과학의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혹시 오늘 주제가 그 의료와 좀 관련된 겁니까? 오, 센스쟁이 맞습니다. 네, 최근 의료계는요, 네. 로봇을 이용해서 의료 기술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초소형 의료 로봇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치료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예전에 그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아주 그 작은 로봇이 우리 온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하면서 나쁜 세균에 무찔러버리는 그런 SF 영화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니고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제 고질병도 고칠 수 있는 걸까요? 초소형 의료 로봇은 기존의 의료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술 선진성 관점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소형 의료 로봇이 정말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그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의 박종호 원장입니다. 초소형 로봇, 마이크로 의료 로봇 똑같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분야 연구에 열심히 재미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박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와, 예. 사실은요, 초소형 의료 로봇이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돼서 활용되는 초소형 의료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진짜죠? 예, 맞습니다. 기존 내시경을 대신한 캡슐 내시경은 2002년에 세계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되었고요. 저희 국산 캡슐 내시경은 2012년에 상용화되었습니다. 예. 이게 가지고 오셨어요? 예, 가져왔는데요. 아니, 휴대용 로봇이네요. 우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국산 캡슐 내시경인데 이게 수출까지 되고 있죠. 이것을 물과 같이 비타민 먹듯 이렇게 삼키면 이게 하나씩 내려가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내부를 촬영해서 바로 실시간 나가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초소형 의료 로봇은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오는 데를 다 인체는 아무 데를 다 다닐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이 상용화된 초소형 의료 로봇이 비단 캡슐 내시경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뭐 흔히 로봇 수술 이런 걸 워낙 많이 들어서 상용화된 실제 기술들은 더 많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로봇 수술에 사용되는 로봇은요, 실제로 이제 복강경 수술이나 네. 아니면 이제 전립선 수술을 하는 그런 대형 큰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로 이제 사이즈가 한 메타 사이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릎 수술 같은 걸 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로봇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초소형 로봇은 그렇게 메타 크기의 로봇이 아니라 수 센티미터, 수 나노미터까지 사이즈가 작은 로봇을 의미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인체 내부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동하면서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캡슐형 내시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혈관 내에 스텐트를 장착한다거나 아니면 혈관 내에 질환을 치료한다거나 그런 로봇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골격이 큰 이제 신체 내부에 혈관 등을 이동하면서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시술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기별로 활용도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네요. 현재 초소형 의료 로봇 어떤 분야에 좀 집중이 되고 있을까요? 예, 현재 초소형 의료 로봇은 진단,
치료, 수술 보조 이 세 분야에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고 진단 분야는 아까 보신 캡슐 내시경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네. 기존 내시경을 불가능한 소장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간과했던 그런 크론병 같은 그런 질환을 사전에 정확히 이제 진단할 수 있어서 이제 하나의 큰 발전이 됐었고요. 예. AI를 써가지고 캡슐의 영상을 스스로 자동 진단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단이고요. 치료 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스텐트, 혈관이 좁아졌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넓히는. 스텐트, 그런 스텐트 삽입 로봇과 그다음에 약물 전달 로봇인데 직접 그 초소형 로봇이 질환 부위에 가서 바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 개념이 되겠죠. 네,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수술 보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미세 혈관 수술 로봇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사람보다 훨씬 정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미세 혈관을 연결한다거나 또는 이 신경이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초소형의 마이크로도 되고 나노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마이크로뿐만 아니라 나노에 가서 암 치료 나노 로봇을 할지 그리고 이제 자율로 움직여서 원하는 질병 부위를 치료하는 스마트 의료 쪽에도 많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절개를 안 해도 되는. 그렇죠. 안에서 치료를 하니까. 바로 치료까지. 그게 초소형 의료 로봇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의료진들에게 어쨌든 도움을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초소형 의료 로봇이 저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 어디가요? 뭐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나 뭐 이제 낄 때 다 끼고 예? 빠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반응은 뭐죠, 두 분? 예, 소면인데.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네, 맞는 것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요즘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연구가 있다면 좀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그러게요. 초보 단계이긴 한데요. 이제 뇌 질환 치료를 위한 나노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뇌 질환, 특히 이제 뇌 동맥류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기존 시술은 이제 뇌를 연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와이어를 넣어서 그쪽까지 도달을 해서 이제 치수하는 그런 시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뇌 혈관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와이어를 넣어서 그쪽까지 도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발된 나노 로봇은 실제로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이제 주사를 한다, 혈관에 주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밖에서 이제 자기장을 통해서 원하는 곳까지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약물을 거기서 방출을 시켜서 치료하는 우와. 그런 나노 로봇이 개발돼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 9개 합쳐서 그런 종류의 나노 로봇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뭐 말씀 들어보면 네. 초소형 의료 로봇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이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예상되는 시장 규모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초소형 의료 로봇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의료기기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는 인체 절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의학 단어로 이제 최소 침습이라 하는데요. 그걸 많이 선호한 이유가 환자는 인체 절개가 적어야 안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 병원도 또 좋습니다. 그래서 회복실에 그쪽에 의사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수술에 집중하기 때문에 네. 그 병원 이제 운영 효율이랄지 수익성이 올라가죠. 모두에게 좋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부도 또 국민 이제 의료 그런 비용이 낮으니까 좋죠. 근데 이 최소 침습의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 바로 초소형 의료 로봇이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초소형 의료 로봇이 상당히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첨단 기술에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 시장 수요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첨단 초소형 의료 로봇을 빨리 시장에 출시하는 게 그래서 세계 시장 선점이 더 중요한 전략으로 그렇게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쟁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구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빨리 시장 선점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 제품은 의약품하고 의료기가 나눠지는데요. 초소형 의료 로봇은 크게 합해진 융복합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제가 이제 간혹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초소형 의료 로봇은 크기가 마이크로입니다만은 시장은 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요새 AI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네네. 이 AI 열풍은 바로 초소형 의료 로봇을 이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기능을 훨씬 향상시킨 그런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캡슐 내시경뿐만 아니라 그런 초소형 의료 로봇의 시장은 단순히 의료 산업을 넘어섭니다. 새로운 조류로서 헬스케어, 미디어 테크,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크게 확대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정밀 의료, 환자 맞춤형 치료
이런 쪽이 하나의 핵심 기술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초소형 의료 로봇의 발전이 곧 의학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을 뛰어넘기 위해서 또 의료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초소형 의료 로봇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힘들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제가 요즘 말이죠. 이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위해서 막 그냥 전국 방방곡곡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냥 맹활약을 해서 그런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막 온몸 다 쑤시고 미치겠어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저의 이 연약한 몸뚱아리도 과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듣자 하니까 말이죠. 요즘에는 아주 작은 말 그대로 초소형 의료 로봇으로 온몸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최첨단 과학 기술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얘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 여기 마켓 찾아온 거 맞아? 로봇. 깜짝이야! 혹시 이거 찾아오셨나요? 설마 이게 그 초소형 이거는 캡슐 내시경 로봇입니다. 캡슐 내시경? 뭐 알약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얘를 우리가 뭐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얘가 대체 어떻게 우리 몸 구석구석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제 알약처럼 생겼기 때문에 네. 알약을 먹듯이 실제로 이제 삼키게 되면은 얘가 소화기관에 도달했을 때 외부에서 캡슐 내시경을 조종해서 몸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시경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로봇인데, 명색이 로봇인데, 좀 이렇게 멋있는 그런 로봇 좀 저는 아직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기요? 자, 박사님, 여기서는 어떤 초소형 의료 로봇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로봇이 아주 작은 직경 1mm짜리 이 끝단에 붙어 있는 게 로봇입니다. 어떤 거요? 이거요? 이게 로봇이라고요? 밀리미터로 따지면 한 3, 4mm? 그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얘가 대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혈관이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 소형의 로봇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그 인체의 혈관을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 병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혈관 속에 집어넣는다? 이 하부에 장착된 자기장을 통해서 방향을 조절하고 그리고 저희가 피딩 장치를 통해서 밀어내고 또는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상용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도달했다고 지금 보세요? 저희는 협약은 된 상태고 기술 이전을 향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안 그래도 주변에 보면은 혈관 질환 앓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합심증을 포함해서 굉장히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수술방 느낌도 좀 있고요. 지금 이게 혹시 제 예상이 맞다면 엑스레이 장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로봇을 실제 동물이나 인체 혈관에서 구동을 시켜서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고 약물 방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공간입니다. 그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저희가 여기 로봇이 있다고요? 네, 그럼 이렇게 흑부엽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석으로 모아보면 지금 뭐가 이렇게 까맣게 확 모였는데요? 네, 자석을 따라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잠깐만. 나 이게 무슨 흙탕물인가 했는데, 자, 이게 자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 와라. 자, 마이크로 로봇들 집합. 신기하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이크로 로봇을 지금 튜브에 꽂혀 있는 카테터를 통해서 네, 혈관이라 가정된 튜브에 보낼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기장으로 구동시켜서 왼쪽으로 보내거나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고, 네, 마이크로 로봇 안에 이제 적외선을 받아서 열진동을 하게끔 입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탑재되어 있던 항암제나 아니면 치료용 약물들을 방출하게 됩니다. 생명 연장의 비밀 초소형 의료 로봇. 이젠 더 이상 사이언스 픽션이 아닙니다. 초소형 의료 로봇. 도대체 너의 변신은 어디까지인 거니? 인치키. 윈치키. 맞나요? 로봇 흉내를 좀 내봤는데
초소형 의료 로봇의 그 메카, 그 현장, 정말 그 살아있는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보니까 말이죠. 와, 우리나라 이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제가 온몸으로 느끼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초소형 의료 로봇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단 것들이 꽤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999년 말, 그야말로 딱 20세기 말이었는데요. 21세 프론트 사업이라는 정부 대형 사업단에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제가 캡슐 내시경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초 캡슐 내시경을 개발해서 시장에 나온 거에 비해서 10년이 뒤집니다. 이스라엘은 더 빨랐단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은 제가 이제 프론트 사업을 1999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 네. 3년 있다가 이스라엘 제품이 출시가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와. 근데 그때 제가 고민했죠. 이거 세계 최초로 해야 하는데 사업 하지 말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했고요. 실은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성능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세계 최소입니다. 이 캡슐 내시경이 우리나라 마이크로 로봇에 처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 타이틀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 다음번이 또 세계 최초의 박테리아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박테리아? 박테리아 로봇인데 저희가 박테리오 봇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박테리오 봇. 나노 로봇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쥐를 가지고 실제 인비보 생체 실험해가지고 암 치료 효능 입증을 해서 그래요? 그렇게 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이제 박테리오 로봇은 단순히 처음 세계 최초 개발했다는 걸 넘어서서 초소형 의료 로봇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그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7년에 혈관이 아니라 무릎 연골을 치료하는 줄기세포 마이크로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3세대 캡슐 내시경도 이제 그런 제시를 했는데 캡슐 내시경이 문제가 있어 보인 질환 조직을 뜯어낼 수 있는 생검 기능을 바로 캡슐할 수 있어서 그런 상당히 좀 의미가 큽니다. 그냥 진단만 하는 게 아니네요. 약간 더 적극적으로. 바로 이제 치료 개념으로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3세대 캡슐 내시경까지 개발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과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세계 최초의 그런 성과와 다양한 특허, 그런 독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소형 의료 분야를 상당히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뭔가의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소형 의료 로봇계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국가다 이 말이 허언이 아니고 진짜 실제 팩트 아닙니까? 예. 그러면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원동력 대체 어느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아까 보셨지만 이제 초소형 캡슐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나노 로봇이나 할 때 조그맣게 작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 되게 앞서 있잖아요. 반도체 기술이라는 건 작게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 때 사실은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제작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IT 기술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또 IT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IT 기술들이 의료 기술에 접목돼서 저희가 초소형 로봇을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들어보셨지만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학자들만 개발해서는 전혀 안 되고 의료진하고 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잘 그렇죠. 돼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 개발 함에 있어서 그냥 저희가 스스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의료 로봇 또는 의료 기기 쪽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서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협업 얘기를 해주셔서 말인데 두 네. 분이 사실 로봇 학자시지만 초소형 의료 로봇은 말 그대로 의료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의사분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초소형 의료 로봇은 상당히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첨단 기술이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외 없이 의료진하고 협력을 같이 합니다. 초소형 의료 로봇이 적용이 되는 그 인체 분야, 거기에 관련된 전문 의료진을 같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캡슐 내시경이면 소화기 내과, 네. 혈관 치료 로봇이면은 순환기 내과, 그다음 암 치료 로봇이면은 종양내과, 그다음에 무릎 연골 재생을 위한 그런 정형외과. 줄기세포 마이크로봇은 정형외과. 네. 근데 실은요. 의사와의 협업이 더 중요한 일은 그걸 훨씬 넘어섭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뭘 몰랐었는데요. 새로 오라니까 이제 많이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가장 핵심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뭐 이제 실제 그 환자들을 살리시니까요. 예, 환자를 그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지만 예. 더 포인트는 고객 만족이라고 있잖아요. 초성
의료 로봇의 사용자가 바로 의사입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도 사용을. 아니고 환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와 협력 없이는 어림도 없죠.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조차도 의사가 오케이를 해줘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필요성, 그다음에 개념, 개념이 맞느냐, 그다음 성능이 어떤 성능까지 나왔느냐, 크기는 어느 때냐냐, 사용하는데 적합하냐, 사용 적합성, 그다음에 동물 실험 끝나면 이제 임상 시험, 네. 그 이너까지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의사가. 그래서 모든 의료 로봇 마찬가지입니다만 초소형 의료 로봇도 의사와 협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드릴 질문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초소형 의료 로봇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이름처럼 크기도 작을 것이고 아무래도 인체에 들어가는 로봇이다 보니까 뭐 소재라든지 구성 요소들이 확실히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다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소소형 로봇이 혈관이나 소화기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체 호환성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게 보장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체 합금을 쓸 때도 이제 생체 안전성 있는 합금을 쓴다든지 플라스틱도 생체 안전성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생체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딱한 초소형 로봇도 있지만 저희가 신체 혈관 같은 데는 약간 부드럽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리콘 같은 약간 흐물흐물한 재료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굴곡을 이렇게 굽어가야 되니까. 그런 너무 식으로 해서 날카로워도 안 되겠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 뭐 혈관을 찌른다거나 아니면 파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부드러운 재료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고려될 것은 통신이나 배터리 문제인데 실제로 초소형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캡슐 내시경 같은 경우 저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작은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오래 안 갈 오래 수 안 가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를 많이 쓰게 되면은 사실은 오랫동안 촬영을 못 하는 겁니다. 전력이 굉장히 작으면서도 무선 전력이 성송이 가능한 무선 통신도 개발이 돼야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먹은 다음에 또는 이제 혈관에 주입한 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이제 생분해성이라 그래서 아예 녹아서 분해서 없어지는 로봇도 저희가 좋은데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작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서 역할을 한 다음에 그게 녹아서 분해돼서 없어진다면 굳이 회수할 필요도 없고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상용화된 초소형 의료 로봇이 캡슐 내시경 정도인데 뭐 근시일 내에 뭐 한 몇 년 후에 상용화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초소형 의료 로봇 있다면 뭘까요? 세계 여러 군데서 열심히 서로 치열하게 하고 있겠죠. 네. 우리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초소형 의료 로봇 상용화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더 낫습니다. 이제 2세대 능동보다 캡슐 내시경, 그다음에 무릎 연골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마이크로 그것도 상당히 앞에 많이 나가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박동기를 삽입하기 위한 그런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초소형 카테터 로봇도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상용화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소개해주신 초소형 의료 로봇들이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과학계 이슈를 핫하면서도 디테일하게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네, 이번에는 세계 초소형 의료 로봇은 어떻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소형 의료 로봇계의 시장의 최강국이라고 한다면 어딜까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아무래도 의료 로봇 또는 초소형 의료 로봇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미국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MIT, 스탠퍼드,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유명한 연구 그룹에서 이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는 유명한 의료 기업들이 있습니다. 의료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의료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초소형 로봇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장 제어 로봇이랄지 아니면 나노 로봇이랄지 이런 쪽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나사 우주국 있잖아요. 네. 미국의 나사 우주국. 거기에서도 우주에서 작동할 수 있는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 로봇은 존재하고 실제로 조정은 지구에서 하면서 이제 우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로봇까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의료 로봇 관련해서는 초소형 로봇을 포함해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그 초소형 의료 로봇의 추진 추치가 좀 다릅니다. 이게 미국 같으면 기업이죠.
네. 근데 한국은 아직도 학교 연구소가 좀 주도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점이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중국 말씀드리면 전 세계 휴먼 로봇의 절반 이상이 전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소형 의료로봇 쪽에도 연구 성장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저희가 이제 캡슐 내시경을 정부 사업을 했잖아요. 똑같이 중국도 중국 정부 지원의 진행 캡슐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캡슐 내시경만 아니라 중국 정부 지원의 제5차 인공지능 및 바이오테크 발전 로드맵. 예. 거기서 초성 로봇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과학원에서 이제 암치료 나노로봇이랄지 또는 이제 홍콩의 중문대학에서 혈관에 돌아다니면서 질환을 하는 그런 나노로봇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하나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의료 분야 하면 유럽도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만한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유럽. 저희가 유럽 쪽에 초소형 로봇을 하는 큰 그룹이 한 3개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스위스의 쭈리 공과대학 그룹입니다. 거기는 이제 세포 정도의 사이즈의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혈관 내를 돌아다니면서 뭐 치료한다든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이제 막스 프랑크라는 큰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굉장히 큰 그룹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3D 프린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린팅해서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을 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치료한다든지 그런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그룹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유연한, 그러니까 소프트한 재료를 가지고 유연한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유연한 혈관이나 이런 데 이동하면서 치료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요, 뭐 국가별로, 나라별로 인종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이 발병하는 질병도 종류도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나라별로. 그래서 국가마다 관심을 두는 그 분야, 초소형 의료 로봇 분야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국가마다 이제 주요 질병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 연구 방향도 또 조금씩 이제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암질환과 신경계 질환 쪽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파킨스 병이랄지 알츠하이머 그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상당히 매스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이제 소화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 그쪽이 좀 많이 강세 있는 것 같고요. AI 기반의 이제 자율주행 캡슐 내시경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고.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또 좀 다르죠. 유럽은 전통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미세 치료나 또는 이제 그런 미세 수술이나 재생 치료 그런 쪽이 이제 주요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그런 소화기관과 전문 진단 그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캡슐 내시경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소화기관의 진단 치료랄지 또는 이제 혈관 치료 그런 쪽이 이제 상당히 한국의 강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초소형 의료 로봇이 맡은 바 임무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동력원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 동력의 비밀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장과 초음파는 체외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체내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소형 로봇 구동에 적합합니다. 우선 자기장을 이용한 초소형 로봇의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소형 로봇 내부에 자석물질, 자석을 포함시켜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로봇이 회전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선형 구조의 로봇은 자기장의 회전에 따라 나사를 돌리듯이 전진하며 이를 활용해 체내에서 혈관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성을 띤 스마트 재료를 활용하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로봇의 형태가 변하면서 집게처럼 물질을 짓거나 약물을 방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조직을 투과할 수 있어 비침습 방식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의 진동을 이용하면 로봇의 표면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정한 초음파 패턴을 적용하면 로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체 내부에는 전기적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배터리 없이 로봇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생체 전기를 활용한 방식이 있는데 신경신호나 근육의 전기적 활성은 미세한 전압을 발생시키며 이를 감지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활성 고분자로 만든 로봇은 특정한 전기신호에 반응하여 구부러지거나 펴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생체 전기 신호를 이용해 로봇의 특정한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조직과 로봇 기술을 결합하여 신경 자극이나 근육 수축을 통해 움직이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근육세포를 포함한 로봇은 체내 신호에 반응하여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며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아 장기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효소는 혈액 속 포도당을 분해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로봇을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인체 내부에서 지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배터리 없이 장기간 작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 반응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초소형 로봇이 있습니다. 특정 나노 입자는 어떤 유체 환경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며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기포를 초소형 로봇인 나노 입자의 추진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과산화물과 반응하는 나노 로봇은 미세한 기포를 분출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소형 의료 로봇이 전기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기장과 초음파를 이용하면 외부에서 정밀하게 로봇을 제어할 수 있으며 생체 신호와 화학 반응을 활용하면 체내 환경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로봇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체내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이 정밀한 진단, 약물 전달, 미세 수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 에너지 자급자족 로봇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 그러면은 제가 필요할 때까지 딱 이 안에서 열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이 안에 에너지 자급자족 로봇이 있다? 막 이런 느낌인 건데 이 초소형 의료 로봇 안에 굉장히 많은 과학이 아주 그냥 꽁꽁꽁꽁 응축된 것 같거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소형 의료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되는 이유가 당연히 의료기술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자, 두 분이 보셨을 때 지금의 의료 기술에 초소형 의료 로봇이 더해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게 초소형 로봇이 세 가지 분야에서 범위에서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채소 절습, 채소 침습 쪽이고요. 두 번째는 정밀 치료, 세 번째는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기존의 시술은 굉장히 절개를 많이 한다든지 뭐 실제로 시술이 좀 너무 복잡하다든지 이럴 텐데 초소형 로봇 같은 경우,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소 침습으로 아예 그냥 침습이 없거나 아예 침습을 작게 만들어서 실제로 몸속에서 이동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최소 침습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밀 치료입니다. 기존에 이제 약물 같은 거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달하지 못하는 부위도 있고 실제로 약물 같은 경우에는 항원항체 반응을 해서 혈액에다 넣으면은 항원항체 반응을 어느 정도 양만 가고 그 이상은 그 원하는 부위로 안 간 다음에 실제로 정상세포를 파괴시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물 자체를 원하는 곳으로 직접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달 효율을 되게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 효율 때문에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인데 사람마다 이제 면역이나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물도 제조하거나 만들 때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약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초소형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개인 맞춤형 된 약물을 저희 초소형 로봇에 담재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면은 개인 맞춤형 치료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특징을 가진 초소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이 개발되면은 저희가 치료 효율이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초소형 의료 로봇의 장점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장점만 봤는데 이 초소형 로봇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일단은 박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학자의 입장에서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소형 로봇이 실제로 이제 인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고 약물을 전달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상용화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임상 또는 이제 동물 모델을 통해서 그걸 검증해야 되고 검증이란 거는 사실은 그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유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거친 다음에 인체 실험까지 임상 실험까지 해서 그 유효성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갖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의료적인 그 시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에서는 거기에 맞는 또 특성을 가진 로봇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만병통치약이라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능을 먼저 개발해 놓고 그걸 가지고 상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 물론 앞서서 두 분께서 뭐 바이오 호환성, 인체 적합성, 그리고 어떤 로봇은 뭐 이제 혈관에 들어가서 뭐 흡수될 수 있는 뭐 그런 로봇도 개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얘네는 로봇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얘네가 그 좀 계속 좀 불안하고 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막 자체적으로 막 인공지능이 생겨가지고 막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다른 데로 가요? 딴 데로 막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막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러면은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이거? 부작용이 혹시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예. 얘기 진짜 같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예, 좀 너무 미래의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직 우리 고민 거기에 가 있지 않고요. 그러나 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초성 로봇은 인체에서 움직이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동작과 안전성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성 로봇이 이런 몇 가지 기능을 갖춰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생체 적합성. 초성 로봇이 인체 조직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감과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쓴다 할지, 정 안 되면 그걸 코팅해서라도 그렇게 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는 생분해성이라고 있습니다. 기능이 끝나면 서서히 녹아서 없어야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말씀하신 그런 오동작 문제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어떤 뭐 실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초성 로봇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그런 분석하고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큰 수술 로봇 가지고 사람 수술해서 사망 그런 건수도 이미 다 집계돼 있긴 합니다. 네. 오작동과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선 조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중간에 뭐 신호가 끊긴다든지 이런 부분 안전성 문제는 없을까요? 그럼 진짜 맞아요. 조정하다가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자기장을 사용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다른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주로 병원에서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통신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간섭을 좀 막기 위해서 다중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패스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소형 로봇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통신이 만약에 중간에 딱 끊겼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제어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될 텐데, 그럴 때는 들어갔던 경로를 바로 또 나온다든지 아니면 체로 바로 이렇게 배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느 영역에 딱 이렇게 집중돼 돌아다니지 않고 딱 멈춰 있다든지 그렇게 비상 정지를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좀 보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로봇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회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능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캡슐형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요새 AI 많이 활용을 하는데, AI 기법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통신이 안 되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그 주변을 진단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소화기관 내에서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을 만났을 때 실제로 그걸 회피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최소 전력을 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초성 로봇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실제로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얻어서 그걸 갖고 이제 에너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초소형 의료 로봇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초소형 의료 로봇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했던 게, 기술 개발은 정말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는 더딘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로봇 자체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거지 그냥 책상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용화 쪽이 되면은 아까 그 좋았던 세계 최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난관으로 바꿔집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체를 대상으로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허가는 먼저 뭘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유효성 그런 쪽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초성 의료봇 특징 자체가 인체 안을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동물 실험 많이 오고 사람 실험까지 해서 시간과 이제 경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초성 의료봇은 기술이 신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의 이제 해결성 문제, 그리고 신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제조 기술도 또 달라져서 그런 쪽에 추가로 들어가죠. 그다음 마지막 또 하나의 문제가 우호성 또는 친밀성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느냐. 네, 그렇죠. 의사들은
이제 특성상 인체의 안전성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인체 안전성 면에서 아, 그렇죠.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써 상당히 배타성이 강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가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혁신 기술이랄지 첨단 기술 또는 이제 신기술 그런 쪽에만 패스트트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제도도 좀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AI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를 좀 유연하게. 그렇죠. 장벽을 낮춘다 낮추고. 그런 게 돼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역시나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초소형 의료 로봇이 개발이 된 다음에 예. 상용화가 되기까지 그 중간에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초소형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실제로 개발하는 시작 단계부터 저희가 의료진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어떤 식의 어떤 치료를 위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의 기능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능들을 먼저 이제 만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기능을 만족시키면서 아까는 생체 안전성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생물학적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검증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는 게 1단계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동물 모델을 먼저 만들고 네,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저희 로봇을 넣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사실 이제 동물 모델을 만들고 치료해서 검증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이거 같습니다. 완전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뭐 동물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네, 네. 충분한 전임상을 가지고 임상까지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상용화 할 때까지 그 기본적인 기능을 1단계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먼 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용화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소형 의료 로봇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까요? 우선은 초소형 로봇은 한국이 상당히 앞서 나가 있어서 든든하고요. 그런 규제 그런 쪽에 또 좀 유연하게 하고 가장 핵심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한국의 젊은 공학자들이 관심을 가져 열심히 참여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되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다가 그런 초소형 로봇 쪽인 이미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공학자들께서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갖고. 연구도 열심히 해서 그래야 또 계속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열심히 초소형 의료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분들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소형 의료 로봇이 한 이 정도까지 발전할 것 같다. 좀 예상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저도 관심이 있고 열심히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면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역. 우리의 면역 체계를 조절할 수 있는 또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개발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혹시 소화기관 내 미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화기관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화기관에. 근데 그게 좋은 미생물들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요. 이 나쁜 미생물,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생제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섭식이 좀 안 좋았을 때 미생물 분포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생물을 진단하고 그 미생물 변화를 조작할 수 있는 로봇이랄지 혈관 내를 돌아다니면서 뭐 실제로 혈관 내의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를 바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노 로봇이랄지 그런 것까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그것까지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초소형 의료 로봇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겠고요. 과학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까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여러분은요, 우리 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매일 보고, 만지고, 느끼지만요. 사실 모르는 것도 참 많답니다. 자, 여러분, 침이 없으면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이요. 어때요? 일단 거울로 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혀 표면에 돌기 있죠, 돌기. 이 돌기 옆면에는 그 8,000개가 넘는 맛세포가 있습니다. 이 돌기가 없으면 맛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이 맛세포는요, 액체에만 반응하는데요. 맛세포가 액체 상태의 물질을 받아들이면 이 미각신경이 자극돼서 뇌내로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반대로 고체 물질의 맛을 바로 느낄 수 없는 이유는요.
액체에만 반응하는 혀의 맛세포가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왼쪽 콧구멍 네가 쉬는 시간이구나. 콧구멍 두 쪽이 모두 24시간 숨을 계속 쉬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쪽 서너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활동한다고 합니다. 콧구멍이 이교대를 하는 이유는 콧구멍을 쉬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요. 후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감독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깨어있는 시간의 10분의 1은요.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1분에 최대 20번 정도 깜빡이는데 하루에 18시간 동안 깨어있다고 치면 약 2만 번 눈을 깜빡이는 셈이죠. 그렇기 위해서 눈 근육은 약 10만 번 동안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 근육이 같은 양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80km는 걸어야 한다고 하네요. 눈꺼풀 참 수고가 많아. 혈액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야? 네, 바로 이 눈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은요, 검은 자와 흰 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검은 자를 덮고 있는 부위를 각막이라고 하죠. 흔히 검은 동자라고 하지만 각막은 실제로 가장 투명한 인체 조직입니다. 이런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막은 혈관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르게 이 눈물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는 각막 표면을 통해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손가락 마디를 꺾을 때 나는 소리는요, 사실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관절낭액이라는 액체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관절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관절낭 안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낮아져서 이 관절액에 녹아있는 질소가스가 마치 탄산음료 병을 땄을 때처럼 기포가 분출되면서 소리를 내는 건데요. 한 번 소리가 난 관절을 곧바로 다시 꺾으면 소리가 나지 않죠. 자, 그건요, 관절낭 속의 기포가 한 번 터지고 나면 20분이 지나야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네요.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이 또 어떤 신비한 비밀을 갖고 있을지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초소형 의료 로봇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말이죠, 오늘 느낌이 딱 왔습니다. 요즘 뭐 그 평균 수명 연장돼서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초소형 의료 로봇들이 더 많이 나오면 더 건강해질 거잖아요. 150살 정도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정확히 114년 남았거든요. 네. 예, 앞으로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114년 더 하겠습니다. 아, 저도 같이 관리 한번 잘해볼게요. 몇 년 남으셨어요?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관리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예. 초소형 로봇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우선 저희가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초소형 로봇에 대해서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상용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저희 연구자들은 더욱 열심히 연구할 것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